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6일 선고됩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소유지를 제외한 업무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오늘 발언이 중요합니다. 김건희 씨에게 수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른 새로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돌발 주장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최진 원장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메가토급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발언이 터졌습니다. 하나 앞으로 이후 상당히 좀 후폭풍이 클 것 같은데 지금 이종호라는 사람이 사실 김건희 씨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인데 아마 본인이 이 3억을 김건희 씨 줬다는 얘기를 법정에서는 처음을 했지만 네. 특검에게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본인으로서는 형량이 상당히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형량이 징역 4년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당황하고 흔들리고 좀 흥분한 상태였다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은 거의 무죄까지도 예상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검에 대한 원망 내가 당신들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특검 측은 이종호가 수사 비협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종호는 오히려 이제 특검에 대한 나름대로 배신감 뭐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폭탄 선언 비슷한 걸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수사 협조했는데 왜 이러느냐라는 돌발 발언 또 아니면 강조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뭐 화풀이 성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협조를 최대한 했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4년까지 가까이 나오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특검이 저는 이건 일부러 안 한 그 조사를 안 한 거라고 보진 않고 아마 새로운 사실관계를 그 진술 외에는 없었거나 아니면 설령 적용하려고 보니까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지금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도 네. 이 부분은 도이치모터스와 직접 관련이었고 아마 그때는 전화번호도 모를 때였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제 최후 변론,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네. 최후 진술 과정에서 이제 이걸 내가 줬다고 폭탄 선언을 함으로써 약간 일종의 화풀이 같은 건데 저는 이게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증거가 뒷받침돼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이거 일부러 뭉갰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 왜 김건희 여사를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범죄 혐의 성립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은데 뭐 천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뭐 메가토급 돌발 변수가 되려면은 이른바 뭐 대가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높은 형량에 대한 반발심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그 발언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또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1월 16일입니다. 다음 달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중에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한 재판부가 이달 변론을 마치고 다음 달 내년이죠. 내년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4개가 기소된 것 중에서 첫 번째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번에 이쪽에 질문을 드려야 될 네.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다른 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4개 재판이 있는데 4개 재판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그거잖아요. 본류. 뭐가 본류냐, 격가지가 아니고. 네. 그게 뭐냐면 이 사안 자체가 계엄령 선포가 이게 내란이었느냐. 아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였느냐가 그 법적으로 입증이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게 이제 유관한 사안이 돼가지고 전부 공소유지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로 판단할 경우에는 네. 이런 진술과 지금 이런 혐의들이 사실 설득력을 잃게 돼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 곁가지가 이제 그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이게 이제 특검법상 첫 공소 제기가 되고 나서 6개월 안에 하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1월 16일까지 해야 된다고 이제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또 재판부도 이런 여지는 열어놨더라고요. 이 과정 심리하는 재판 심리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 나타나거나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좀 뒤로 미룰 수는 있다라고 아마 여지는 남긴 것 같은데 1월 16일 날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는 이거 2월 달에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싶어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1월 안에 결론이 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직위원 재판부도 1월 20일 정도에 결론 내겠다는 지금 입장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걸 놓고 그 본류에 대한 결과를 보고 다음 나머지 3개 재판이 결론이 나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항변할 수도 없을 테고 이게 사법적인 시련도 맞는데 네. 본류관리 격가지를 먼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해놓으면은 이게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기왕에 이렇게 뭐 벌써 계엄령 선포가 1년 이상 지났던 것 1월에 하나 2월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면은 사법적인 시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좀 따져주는 것도 네. 저는 맞다고 보는데 뭐 이건 뭐 재판부가 2월 심리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하니까 뭐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4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부분이 결론이 나야 나머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죠. 그동안에 보면은 재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형식 절차 이런 부분에서 번번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일환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몸통인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여부를부터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건데 재판부는 그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불법적인 계엄을 했다는 건 이미 헌법재판에 다 판결이 났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려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체포 방해했는지 체포를 당하는 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해하려고 했는 그것만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게 핵심 뭐냐면 계엄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외신들을 향해서 이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 참모들께 지시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 어떤 직권 남용인지 아닌지 이 여부를 보겠다. 이 여부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본륜이 뭐 몸통 이런 부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 재판부의 입장이죠. 사실 근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뭐든지 재판 일정이 늦어지고 연기되고 하는 걸 바라겠지만 본인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게 뭐 재판 아니겠습니까? 예, 쟁점이 결국 다르다. 네. 그렇게 보십니까? 뭐 그 쟁점이 뭐 다를 수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를 수는 있으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원칙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재판은 불법 지시를 한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넘어선 이제 그런 지시를 하거나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혐의가 소명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파편적인 걸 하나를 가지고 먼저 재판한 다음에 만일에 저는 이 생각인 거죠.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당연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그 판결 날 거로 생각이 한다지만 만약 안 날 경우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앞서한 재판의 영향력이나 결론이 잘못하면 이제 이게 뭐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좀 말하자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한 달의 차이라면은 그냥 해놓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가장 중한 혐의 본류부터 한 다음에 나머지 격까지 재판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게 뭐 몇 년 차이가 아니라 한 달 차이라면은 저는 그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이다라는 건 이미 다 끝났어요. 판가름이 난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 탄핵당했고 본인 헌재에서 이제 파면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엄이 위헌인지 불법인지 여전히 판결이 안 났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죠. 근데 이미 다 그 판결이 된 건데 그리고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을 놓고 재판하는 건데 그걸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본인이 우두머리인지 아닌지가 결정나기 확정되기 전에는 본인의 재판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란을 방조했던 사람들 모든 재판도 전부 중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지만 포인트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계엄이 불법인 건 맞지만 네. 이것이 내란이 아니냐에 그렇죠, 내란. 대한 논리가 끝나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내란이었을 경우에는 친위 쿠데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제 과한 대통령의 그러니까 위헌적 계엄이었다 정도만 판단나면은 우두머리 혐의는 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인 소모 논쟁을 제가 좀 줄이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발표된 내란 특검의 수사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 준비 시기가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국회 쟁점 입법 처리를 강행했다. 그다음에 정부 인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탄핵 등을 해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이유로 내세웠는데 특검은 그때가 아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일보다 1년 이상 전에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최소 1년 넘게 계엄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했다. 예.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얘기했던 것이 민주당의 어떤 우회 폭거라든지 줄 탄핵 때문에 내가 그걸 도저히 못 견뎌서 계엄을 했다는 건데 그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기 1년 전 동안에 그동안에 민주당이 상당히 국회에 의해서 강행 처리를 하게 되고서 윤석열에 대해서 강력한 엔티를 걸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발목 잡기라 했던 게 다행히도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논리가 다 없어지는 거고 그 1년 전쯤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사실 6개월 남짓 좀 지나서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냐 이게? 그러면 우회 폭권 이런 평소에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니냐? 아. 예, 그게 이제 특검이 이 발표한 내용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당시에 이도저도 안 되니까 여야들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완전히 일거의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정말 허황한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술만 먹으면 주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비상 대권이 있다 이거 합법적이고 이거 정당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이걸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군대라든지 뭐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다 얘기했다는 거 동대방대 떠들고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그는 본인이 이미 그때는 심리적 요인이 컸다. 이런 극단적인 분노, 야당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자기가 손가락만 움직이면 좌지우지할 줄 알았던 여당, 특히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한동훈마저 따로 가니 네. 이 판을 한번 완전히 일거에 한번 뒤집어 버려서 내가 과거에 검찰의 칼을 휘둘렀듯이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는 극단적인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년 전이라면 결과적으로 이른바 민주당이 줄탄핵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삭감 등등이 과연 합리적인 이유가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그때도 탄핵은 있었어요. 그때도 2023년 그 가을 정기국회 때 탄핵은 일부 있었는데 그 줄탄핵까지는 아니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부터 여소야대 정국에서 발목이 잡혔는데 결국 이제 특검이 결론낸 건 이거죠. 계몽령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이거는 위헌 쿠데타였다고 이제 결론낸 건데 저는 이제 올 1월이죠. 그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2달 정도 만에 검찰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네. 그 내용에서 지금 6개월간 수사한 특검이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한 2가지 정도가 밝혀낸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2023년 10월 이쯤에 이제 쿠데타가 그러니까 이 계엄령 선포가 준비됐다. 그 하나. 그다음에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영향을 끼쳤던 일종의 약간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돌파도 여기에 담겨 있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이번에 특검이 밝혀낸 제가 보기에 그 2가지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 나왔던 사안을 이제 특검이 확인해 준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에 그 7명을 구속하고 이제 27명을 이제 기소한 것을 이제 특검을 이제 성과로 꼽는데 사실 놓고 보면 이게 180일 동안 그 많은 인력이 투입해서 이게 나올 성과인가? 어찌 보면은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보다는 조금 정치적 평가를 특검이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파편적인 팩트들이 쭉 어쨌든 공소장에 담겼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사법의 시간이 됐고 이제 재판부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역사적 맥락에서 재판부가 정말 사료로서 입증할 것인가. 조은석 특검은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이 특검에 임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 사초를 쓰는 심정 정도는 아니었고 특이한 거 몇 가지 발표한 것 외에는 검찰에 발표한 큰 궤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국 이 특검이 역할은 했지만 특검 수사가 효용성은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하나 입증했던 사례라고 봅니다. 네. 즉 이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즉 특검 자체가 상당한 메머드급 검사를 사용을 해서 오랜 기간 했지만 결국 밝혀낸 것은 2-3가지 새로운 사실 빼고는 없다. 과연 특검의 효용은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뭐 이미 헌재에서 많은 얘기들 밝혀졌고 그걸 사실 특검 과정에서도 많은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계엄의 동기인데 동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분명히 나왔고 그다음에 계엄을 준비한 시기, 시점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나왔고
있죠. 그러니까 훨씬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재나 검찰 조사,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던 얘기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제 입증되고 확인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큰 성과라고 보는 거죠. 다만 예. 이제 특검만 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없던 것이 새롭게 완전히 밝혀지리라는 특검 어떤 만능주의, 지상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1999년에 처음으로 특검 제도가 도입한 이후로 지금 15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서너 번을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특검이 용두사미였고 별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15번의 특검 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이제 박근혜, 최순실 특검 왜 이거 그때 맹활약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특검으로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 올로비 사건이라든지 뭐 이명박 총장 BBK라든지 뭐 다 대부분이 뭐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더구나 이번에 이제 통일교 지금 로비 의혹 때문에 특검 논란이 있지만은 특검에 대한 과거에 대한 기대는 금물이다. 그리고 특검을 할 때는 이제 외풍을 철저히 차단할 때, 네.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국민들이 다수가 너희들 특검하라. 더 이상 뭐 어떤 권력기관도 믿을 수 없게 특검하라라는 여론의 압박이 거셀 때,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하는 거지. 뭐 그거는 뭐 여든 야든 필요하면 밀어붙이는 식의 특검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나왔던 결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씨의 리스크 부분이 이제 관련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과연 김건희 씨가 이 특검을 알았을까, 비상계엄을 알았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몰랐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싸웠다라는 네.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 그다음에 모든 여기에 관심 가졌던 분들이 아마 이 뉴스가 가장 놀랐던 뉴스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검이 밝혀낸 가장 큰 성과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싸움으로써 이 계엄령은 윤 전 대통령 주도를 했다. 이걸 확인해 준 게 특검의 가장 큰 성과라는 뭐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큰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발적 그다음에 모험적으로 이건 비상대권인을 가동했다. 그다음에 전혀 그러니까 소수의 측근과 이거는 상의했다. 왜냐하면 그 소수의 측근이라는 게 지금 전부 주요 가담 종사자 혐의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군인 몇 명과 네.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특검은, 그러니까 이 계엄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거나 무슨 뭐 김 여사와의 조율을 통해서 했던 그 많은 의혹이 있었고 심지어는 무슨 무속인들까지 관여돼 있지 않았냐, 날짜 대길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온갖 억측과 추론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도발적이고 모험주의적 결론이 낳은 이게 이제 피해 망상에 가까웠던 이제 계엄령이었다. 이제 이게 결론이 난 거죠. 특검이 저는 이걸 공식적으로 입증해 준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김 여사의 연관성을 부인했고 오히려 대판 싸움으로서 뭐 당신 때문에 망쳤다는 정도까지 이게 측근의 증언으로 나올 정도면은 아마 이 계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주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인 사실이 하나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다 망쳤다라고 화까지 냈다. 아니 중요한 부분이 이제 김건희 씨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느냐 이 부분부터 일단 말씀드리죠. 네. 근데 김건희 씨는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1년 전부터 계획하고 꾸준히 이걸 준비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속아 없을 일이죠. 아, 그럴 리 없다. 당연히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또 V1, V0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남편이 주위에 무슨 장관, 국무위원들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혹은 국민의힘 당 뭐 지도부에도 다 뭐 1년 전부터 계엄하겠다고 뭐 예득이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안 하고 또 몰래 했다라는 거는 뭐 어불성설인 거고 다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견해가 달라졌다고 보는 거죠. 예, 저 김건희 여사는 계엄으로는 안 된다. 아, 이렇게 하면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나왔던 당신이 망쳤다. 어느 언론 때 네가 망쳤다. 뭐 이렇게 해서 남편이 네가 이 판을 망쳤다라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나름대로 김건희 씨는
이 여야 대치 정국을 헤쳐나가고 국정운영 주도권을 잡는 나름대로 전략적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보면은 그 나름대로 정치에 개입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근데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이나 국정운영 전략이라 할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남편이 이거 일거에 뒤집어 버리겠다고 하니 뭐 두 사람의 부부싸움은 아마 상당히 깊고도 세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얘기는 곧 김건희 씨가 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의 뒷그림자였다라는 부분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 지적은 뼈아픈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말하자면 윤 전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그런 결정을 국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대통령 영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화를 내고 책임을 추궁했다는 얘기는 사실 어찌 보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 또 거꾸로의 입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걸 밝혀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이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면은 이게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들만 다 이렇게 해놨지 정말 역사의 그 팩트들, 사초들을 정말 아주 또박또박 쌓아나간 그런 특검의 공소장이라고 좀 보기 어렵고 마지막까지 저는 이 부분을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킴으로써 김 여사의 전행에 대한 것들을 영향력을 다시 한번 슬쩍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해석하게끔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있어서 굳이 이런 얘기들은 그냥 나중에 공소장에 담아서 그냥 이야기하면 될 문제를 그렇게 대국민 발표까지 해야 했던 사안이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저는 특검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보다는 정치적 접근을 했던 것도 좀 지적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을 보면 말이죠. 당시에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지만 시간이 흘러보면 의외로 심리적 요인, 개인적 요인, 말하자면 퍼스널리티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홧김에 뭐 한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욱하고 화가 나면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네. 홧김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술김에 하는 건데 지금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서 쏟아냈던 말들 그 말의 증언들이 사실 지금 여러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홧김 거기다가 이제 술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여러분 전부 생생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인 행동, 말하자면 쿠데타 같은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 있었어요. 그때 뭐 아시죠? 뭐 디올백 얘기 나왔죠. 그다음에 뭐 양평땅 문제, 도이치모터스 이래서 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 거리들, 이 사건들이 막 대여섯 개 막 물밀듯이 나오고 언론들, 그다음에 우리 종편, 뭐 연합뉴스도 그렇지만 10개씩 나열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예상대로 수사에 들어가고 특검이 실시되면요, 결국 윤석열은 쉽게 붕괴될 수 있다.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붕괴되면 무너질 일보 직전이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무너지기 때문에 바로 뭔가 판을 뒤엎는 극단적인 뭔가 나오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2.3 계엄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사법리스를 해소하려고 쿠데타를 했다라는 그 요인은 충분히 근거가 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행동을 오는 데 있어서 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극단적 위기에 몰렸지만 쿠데타를 하면 결국은 그건 절대 해결책이 안 되고 우리가 망한다라고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 사령관 얘기도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계엄 선포 한 달 정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이 나는 꼭 배신안 간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라는데 물론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부분은 그 사이에 좀 드러났으니까 알고 있는데 꼭 배신당한다 이 부분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맥락 중에 하나 사례가 이제
올 탄핵 이제 직전에 이제 그 관저에 있을 때 이철우 경북지사가 면회 갔는데 네. 사람을 가장 쓸 때는 충성심부터 확인하고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게 그때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도 정치 초보고 그다음에 당선이 겨우 되긴 했지만 여소야대 전국의 줄탄핵에 예산 삭감,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이죠. 민주당의 공세가 거칠었던 상황에서 우리 편이었던 대표, 비대위원장 했던 사람도 나한테 등 뒤에 칼을 꽂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배신의 증폭이 돼서 가지고 감정의 이입이 너무 극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으로부터 내가 공격받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다고는 쳐도 같은 편인 더더군다나 운명 공동체라고까지 생각했던 한동훈 전 장관이 당대표 되면서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사법 리스크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같은 말이라도 그게 더 극도의 감정의 흥분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계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으나 이렇게 내가 고리무원의 처지가 됐으니 그럴 거면 차라리 계엄이라는 비상대권을 가지고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믿을 사람도 없고 함께할 사람도 없다면은 이 길을 가서 국민에게 한번 평가받아 보자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충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상당 부분 이 부분도 내부 갈등 요인도 계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꼭 배신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과거에도 많이 배신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믿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갔다는 얘기겠죠.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검찰 생활할 때도 그랬고 이미 정치할 때란 대통령 할 때도 많이 그랬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에게 만약에 우리가 물어보면 당신은 왜 윤석열을 배신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배신한 게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배신했다고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비단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를테면 조차를 했던 사람들, 이를테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혹은 뭐 자기가 내쫓았던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전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나를 다 배신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윤핵관도 마찬가지고,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것도 그 의원도 보면은 나중에 좀 뭔가 이게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배신했다고 보는 거고 지금 군인들도 다 배신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주위에 참 배신자 투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좀 안쓰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